게을리한 것 같아. 혼자 수업한다고.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저 뭐죠? 입학식 같은 거 재학생은 안 가지? 계약. 다 그러니까 그냥 계약 겸 입학 겸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합쳐서 그렇게 해서 좋았겠어요. 저도 오늘 딸내미가 8살이거든. 8살이라서 오늘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세석이 초등학교. 그래서 아침에 입학식 갔었는데 세상에 아무래도 초등학교 입학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이렇게 1학년 교실에 다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 말씀을 애들이랑 부모님들이랑 같이 듣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지. 아, 중고등학생이면 이런 거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뭐라고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 생활이 어쩌고 건강관리는 어쩌고 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전 감동했어요. 물론. 근데 또 학부모님들은 또 집중해가지고 마치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지루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도 좀 보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느낀 게 딱 들어가니까 이제 막 그 초등생 대상으로 하는 학원, 태권도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고력 수학, 뭐 영어 독서 뭐 이런 것들 학원에서 경쟁적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찌라시를 돌리고 있더라고. 혹시 그대들 학교 앞에도 그런 게 오늘 왔나요? 학원 전단지? 중고등학교는 없구나. 그래서 초등학교에 갑자기 그런 걸 보고 뭐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저도 혼자 생각을 해보았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않았죠. 당연히. 자,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몇 가지만 하고 가면요. 이 준비해온 부교재라고 하는 녀석은 이 진도 나가는 부분에 맞춰서 각자 이제 풀어오고 그 다음에 진도 한 중단원 정도가 끝날 때쯤마다 이렇게 1시간씩 할애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문제를 확인을 한답니다.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풀어와야지 원활한 확인이 돼. 안 풀어오면 풀다가 몇 문제 못 풀고 시간이 끝나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첫 수업이에요? 이 두 분은 첫 수업이에요. 두 분은 첫 수업이고 그대만 우리 함께 공부하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야. 둘 다 오늘부터 처음이라 가지고 그래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까먹었다. 자, 그래서 꼭 숙제를 잘 풀어와라라는 그런 얘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용을 듣다가 혹시나 뭐 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 그 분명히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됐는데 문제 풀려 그러면 안 풀린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동영상도 한 번씩 더 이렇게 보고 그래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5월 말쯤에 이제 요 장소에서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지금 뭐 여기가 꼭 환경이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더 그대들에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옮길 예정이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되겠어요. 네, 이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한 5번쯤 하는 거지? 이제 그만할게.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넘겨보시고 오늘 배울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과 건강 중에서도 자극의 전달 부분을 주로 하도록 하겠어요. 조금 시간이 남으면 거기에서 두 번째 단원이 신경계 고기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죠. 한 가지 빼먹었다. 저기 뭐지? 2학년 때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 두 과목을 배우잖아요. 과학, 생명과학하고 그다음에 그대들 물리 배운다 그랬죠. 네. 물리 같은 학교니까 아마 같이 배울 거야. 물리를 배우게 될 거고 그대는 알아오는데 물리였으면 좋겠네요. 화학이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좀 돼. 그렇게 되면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생명과학 끝나고 나면 이제 물리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화학을 학교에서 배운다 그러면 클래스를 하나 따로 해가지고 화학 수업을 따로 할 거예요. 뭐 같이 할 수는 없겠지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근데 저희 네. 수업이 금토일이잖아요. 금토. 금토일. 금토. 토요일 날 3시간이야. 그대는 이제 수학이 따로니까. 금요일 날 오늘은 과학이 1시간 40분. 토요일 날은 3시간 10분. 매주 이 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주 금요일 이 시간. 근데 그 야자가 수요일밖에 안 된대요. 그 학원 빠지는데. 그래. 그래? 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학원 수업보다 그대는 학교 수업이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반에 따라 다른가? 저희 상담한다고 모탈상 건너 상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하면 빼주겠다는 뜻이네. 그것은 상담을 통해 빼주겠다라는 뜻이 아닌가요? 근데 그대는 그래 한번 얘기해봐. 얘기해보고 정한되면 뭐 수업 시간을 바꾸는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그대는 어려움이 없나요? 금요일 수업에? 그래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군요. 그거는 한번 물어보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셋이 한꺼번에 이렇게 과학 수업을 딱 떼가지고 다른 시간으로 이렇게 옮기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하고, 자, 첫 페이지 나오는 자극의 전달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처음부터 뭔가 좋은 단어가 나와요. 우리 중학교 때 나왔던 부분이죠. 뉴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뉴런이 뭐죠? 사실 신경세포의 가장 기본 단위, 그치? 신경 전달, 그거의 가장 기본 단위를 뉴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떠올려 보면 뉴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뉴런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뭐 그런 것들 했었죠. 갑자기 세 가지가 어떤 것이 세 가지가 있느냐면, 감각기관, 즉 저기서 공이 날아와요. 공이 날아오는 걸 봤으면 그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서 뇌까지 연결해주는 그 감각기관이랑 뇌를 연결한 감각 뉴런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뉴런이 감각 뉴런이라고 해서 감각기관이랑 뇌를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뇌 쪽에 중추신경계에 주로 분포를 하는 연합 뉴런이라는 것. 왜 생전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죠? 아니죠? 중학교 때 다 이거 했었어. 시험도 봤었어. 아닌가 봐. 자, 그 다음에 연합 뉴런에서 판단을 하죠. 뇌에서 자, 공이 날아와, 받을 건지 아니면 피할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야.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근육에다가 이제 반응을 시키죠. 자, 손을 들어서 공을 받아라든지 아니면 빨리 다리를 움직여서 도망가라든지, 그렇게 하면 뇌에서 운동기관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뉴런인 운동 뉴런,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개로 나눈다, 뭐 그런 거를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또 배웠던 게 뭐냐면은 이 뉴런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긴 게 약간 이렇게 덩어리같이 생긴 녀석이 있고 줄이 하나 쭉 나와 있더라. 그리고 이 덩어리같이 생긴 녀석에는 나뭇가지 같은 녀석이 이렇게 뻗어 나와 있어가지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 핵도 있더라 라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끝에는 또 뭔가 이렇게 뿌리 맨키로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요게 이제 전형적인 뉴런의 모습이 됐다라는, 이렇게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요게 이제 중학교 때 봤었던 그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 가장 기본 단위이며 흥분을 전달하는 기능적 단위가 되는 세포를 뉴런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뉴런의 구조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요 부분 핵을 포함하고 있는 요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 신경세포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신경세포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뉴런 자체가 신경세포야. 사실은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몸체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신경세포체를, 요 부분이 신경세포체가 되는 것이고, 걔네는 구성이 뭐냐? 핵과 그 다음에 세포질, 세포니까 당연히 핵과 세포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얘도 세포기 때문에 세포가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들, 뭐 산소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뭐 노폐물을 내뿜고, 이런 것들을 하는 영양, 그 다음에 호흡,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뉴런의 양분을 공급하고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몸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이쪽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가지돌기, 나뭇가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가지돌기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였죠? 자극이, 다른 뉴런이 요 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뉴런에서부터 자극을 전달받는, 자극이 쭉 오는 걸 딱 처음에 받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가지돌기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가지돌기,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오는 짧은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가지돌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쭉 되는 이 녀석, 요 부분 중간에 있는 녀석,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축삭돌기더라 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축삭돌기가 하는 역할은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오는 긴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에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녀석이야. 요 끝까지 전부 다 축삭돌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축삭돌기고, 그리고 특히나 요 끝부분을 축삭돌기 말단, 제일 끝이라 그래서 말단이라고 이렇게 따로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자극의 전달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가지돌기로 들어와서 신경세포체 거쳐서 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쭉 전달이 되는 이쪽 방향으로 자극이 전달이 된다. 반대쪽으로는 전달이 안 되나요? 반대쪽으로는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뭐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게 항상 이쪽으로만 되지 이쪽으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신경, 여기서 자극을 전달하는데 화학 물질을 요 끝에서 분비를 하는 거야.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뭐 그런 물질들이 이제 나중에 이름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바로 전달이 되는 것인데, 이쪽에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런 물질을 받아들이는 데가 없어.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는 전달이 안 돼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공이 날아오는 예에서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그게 이제 뇌로 가는 통로랑 뇌에서 이쪽 손으로 연결된 팔이랑 연결된 통로 자체가 아예 서로 다른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 왔던 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한 방향으로만 간다.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된다. 양방향 통행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사실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인데 그 밑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야 이제 고등학생이 되겠죠. 자, 축삭돌기의 구조를 보면 중심에는 축삭이 있고 축삭. 얘가 축삭인 거죠. 얘가 축삭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축삭이고 그 다음에 마리집으로 여러 겹 둘러싸인 것도 있으며 여기 줄줄이 비엔나 같이 생긴 이 부분을 보고 마리집이라고 불러요. 돌돌 말아놨다라고 해서 마리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녀석도 있고 마리집이 아예 없는 녀석도 있어. 뉴런 중에서. 모든 뉴런이 다 이렇게 비엔나가 있는 건 아니고 비엔나 없는 녀석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끝부분이 수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축삭돌기 말단을 이룬다. 이쪽 부분에. 그래서 여기서 이쪽 다른 뉴런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자극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어요. 자, 그럼 마리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거기 이제 마리집을 확대를 해서 그려놨어요.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나요? 핫도그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핫도그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요것도 세포 하나하나들이 되어 있는 녀석이야. 슈반 세포라고 해서 슈반이라는 양반이 발견에 따라서 슈반 세포인데 슈반 세포가 얘가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녀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마치 여기 지금 분필을 이 분필 얘가 싸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게 되게 이렇게 여러 겹으로 둘러싸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식으로 싸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절연체 역할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냐 하면은 사실은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 안쪽이랑 바깥쪽이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자극이 오면 그게 순간적으로 역전이 돼서 그게 마치 파도 치듯이 쫙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다 있고 안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돼 있다가 자극이 하나 오면 그 부분만 딱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야. 바뀐 게 옆으로 전달이 되면서 다시 원래 있었던 녀석은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파도 타기 응원하듯이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 마리집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전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대전이 되어 있지가 않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거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야.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 여기 사이 부분에서만 그런 식으로 전달이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엄청 빨라져. 요 중간을 건너뛰고 전달을 해도 된단 말이지. 그래서 마리집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촘촘할수록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전달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마리집의 역할이라 그러면 신경 자극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되게 감이 안 오겠지만 사실 이 뉴런이라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니? 뉴런이 실제로는 얼마나 길어요? 이거 눈에 보이는 크기인가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니? 얘 있잖아. 놀랍게도 우리 몸에 있는 제일 긴 뉴런 같은 경우에는 1m가 넘어. 이 칠판에 그려놓은 것만큼 이만큼 길이가 물론 이 크기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 길이는 1m 가까운 1m 넘는 그런 녀석들도 있어. 우리 몸에. 오, 신기하죠. 여기 다리에서부터 뇌까지 연결되는 제일 긴 축삭인 경우에는 하나로 돼 있어.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요 길이가 1m 가까운 것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짧은 것도 많지. 짧은 것도 많고 뇌에는 이렇게 긴 거 없고요. 짧은 것들끼리 쭉 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운동기관이랑 연결되는 운동 뉴런이라든지 감각 뉴런 같은 거는 좀 더 깁니다. 길어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거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전달을 하려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 개로 쭉 되어 있는 게 빨리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마리집,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 마리집인데 마리집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만약에 여기가 한 1m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요 길이가 1m 정도라고 하면 요 마리집은 그 사이에 한 10,000개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예요. 이게 1m라면 10,000개 정도 들어가는. 그럼 마리집 한 개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나누기 해보면 되지. 나누기 해보면 0.1mm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0.1mm가 채 안 되게 이렇게 촤라락 이렇게 마리집이 존재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가 나와요. 랑비의 결절이라는 게 나오는데, 결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쑥 끊겨 있는 부분, 그런 걸 결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여기 보면 마리집이 전부 다 촘촘하게 돼 있는 녀석이 아니라 중간중간 뚝뚝뚝뚝 끊겨 있죠. 거기 그림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치?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가 약간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 공간 부분을 보고 바로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축삭이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유런에서 축삭돌기 곳곳에 마리집이 없이 축삭이 드러나 있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런 것들을 바로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만 이제 자극의 전달이 일어나는 것이야. 마리집 부분은 패스, 점프해가지고 쭉쭉쭉 지나가면서 여기서만 슉슉슉슉 전달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왜 이름이 랑비의 결절인가요? 사람 이름이에요. 랑비에는. 그래요. 뭐 늘 그렇지 뭐. 자, 그러면 이제 뉴런의 종류, 아까 이거 여기서 얘기했던 그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 자, 뉴런은 구조와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마리집이 있는 녀석이 있고, 아예 마리집이 없이 그냥 매끈하게 여기 그림에 보면은 축삭만 쭉 나와 있는 그런 녀석들도 있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 이거 약간 그 달팽이하고 똑같잖아. 달팽이하고 민달팽이. 뒤에 없는 거 민달팽이라고 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 둘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무래도 마리집 신경이 더 전달 속도가 빠르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가 달라. 용도가 다르고, 일단 거기 보니까 민마리집 신경보다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자, 그 정도로 봐두시고요. 넘어가 보면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이 기능에 따른 분류가 이거죠.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자, 얘는 하는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감각뉴런은 그 표를 보면, 감각뉴런이라는 녀석은 감각신경을 이루고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 아까 뭐 본 거, 뭐 이렇게 뜨거운 거, 뭐 냄새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까지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감각뉴런이고, 중심부, 우리 몸의 중심부가 중추신경이니까 중심부로 전달해 준다 그래서 구심성 뉴런이라고 해.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이 이제 제가 그림을 사실 잘 못 그려요. 그림 잘 못 그려서 이해해줘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얘가 이제 쥐불놀이를 해요. 쥐불놀이 하면 이렇게 깡통을 매달아가지고 이제 막 빙빙 돌리지. 빙빙 돌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 줄이라고 하는 녀석, 얘가 중심을 향해서 가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죠. 들어본 적 있나요? 구심력? 그리고 멀어지려고 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죠. 원심력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똑같아요. 여기서 이름 붙여놓은 게 그거야. 뭐냐면 우리 몸의 중심부, 중추신경계를 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무슨 뉴런이라고 돼 있어? 구심성 뉴런이라고. 중심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고요. 그 오른쪽에 그 중간 거 말고 오른쪽 거 보면 운동 뉴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몸의 끝부분, 이 운동기관 쪽으로 자극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원심성 뉴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어는 그렇게 해서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연합 뉴런을 잠깐 보죠.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 같은 중추신경을 이룬다. 중추신경에는 사실 딱 두 가지야. 뇌하고 척수. 그리고 나머지 다른 모든 거를 전부 다 뭐라고 부르나요? 중추신경계의 반대말. 갑자기 중학교 때 기억을 더듬죠. 고1 때는 아마 이거 안 했을걸? 고1 때는 안 했을 거고 중3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중추신경계 말고 반대되는 거 두 글자. 응? 그렇지, 말초신경계. 아유, 좋아요, 훌륭해요. 자, 그 뇌하고 척수 두 가지가 중추신경계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이 감각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감각뉴런, 연합 운동뉴런이 들어가는 거는 다 말초신경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다음 단원에 나올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을 연결하며 정보를 처리한다. 그런 역할을 해준 게 연합뉴런이 되겠어요. 그럼 보니까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감각기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신경세포체가 되게 어떻게 생겼니? 그 감각뉴런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니까 신경세포체가 여기 그려놓은 그림이랑 좀 다르고, 거기서부터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마리집이 잔뜩 있다가 한참 있다가 축삭 돌게 무슨 뭐 기생하듯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신경세포체가 위치가. 그렇지. 그래서 얘네는 신경세포체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중요하지 않고 빨리 일단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감각기관에서 뇌까지 정보를 빨리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집 위주의
마리집 위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전달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전형적으로 그런 형태가 되고, 연합 뉴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뉴런이 길 필요가 없어. 뇌 척수에 거기 뭐 모여 있어봐야 뭐 그냥 짧게 이렇게 여러 개, 특히나 여러 개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빨리빨리 전달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마리집도 별로 없고 민마리집 위주로 해가지고 종류가 신경세포체도 크게 발달이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뉴런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게 거의 운동 뉴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종류에 따라서 생긴 모양도 조금 다를 수 있구나. 그 정도까지 생각해 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시냅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뉴런이라는 게 혼자만 있지 않겠죠. 혼자만 있지 않고 이게 다른 뉴런이 요 끝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축삭돌기 말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야. 그러면 축삭돌기 말단이랑 그다음에 가지돌기의 제일 끝이랑 사이에 당연히 이렇게 엉켜 있는 게 아니고 틈이 있어. 조그마한 아주 좁은 틈이 있는데 그 틈을 보고 시냅스라고 얘기를 해요.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부위로 시냅스에서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고기가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틈이 있다는 거죠. 틈이 있는데 거기 그 단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틈을 보통 얘가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20mm가 아니고 나노미터. 20나노미터. 나노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죠. 엄청 좁다라는 그런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 틈이 있고 그 틈에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든지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쏙 나오면 그 다음으로 연결돼 가지고 전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냅스라는 용어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개념 확인 문제를 잠깐 풀고 넘어가죠. 1번 오른쪽 그림은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A는 가지돌기. 그림이 좀 흐릿하다잉. 상태가 그래요. A는 가지돌기, C는 축삭돌기이다.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핵을 가지며 뉴런의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 이게 신경세포체죠. 신경세포체 역할 맞고요. C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축삭돌기니까. 그래서 X가 되겠어요. 2번에 기능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뉴런 A에서 C까지의 연결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는 감각기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감각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B는 감각 뉴런이랑 다른 걸 연결해 주니까 연합 뉴런, 그 다음에 C가 운동 뉴런이 되겠습니다. 야, 문제가 너무 진짜 개념만 확인하는데. 자,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좀 이제 되새겨 봤어요. 되살려 봤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사실 이 단원을 흥분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단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뉴런 내에서 아까 뭐 잠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축삭돌기를 통해 가지고 자극이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되는데 이 전달되는 게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되는지 그걸 얘기하는 게 이 단원이 되겠어요. 자극의 전달 단원. 자, 같이 보도록 하죠. 또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일단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어떤 뭐 자극이 들어왔을 때 뜨겁다, 차갑다부터 시작해서 공이 날아온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극이라고 부르는데,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을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 전기적 특성이라.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뭘 확대해서 그리는 거냐면 요 부분, 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죠.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저렇게 선 하나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폭이 있다라고, 축삭돌기가 이만하다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요쪽 안쪽은 이제 축삭돌기 안쪽이니까 세포 안쪽이죠. 여기가 안쪽, 그리고 바깥, 그리고 여기도 바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요만큼을 두껍게 이렇게 확대해서 그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일단 평상시에는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 평상시에 뭐라고 하냐면 분극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분극. 평상시에는 분극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전기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를 할 건데, 분극이라는 건 극이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야. 나눌 분자 써가지고. 한자는 좀 좋아하나요? 나눌 분자 써가지고 극이 나누어져 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나누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분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이제 세포막도 이렇게 한 줄 더 추가를 해보면, 세포막에
얘가 되게 이온을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조절에 필요한 이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나트륨 이온이랑 그다음에 칼륨 이온 요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있지만 일단 요 과정에 필요한 게 나트륨이랑 칼륨 이온이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 즉 안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바깥쪽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존재를 되어 있는 게 평상시 자극이 안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요 두 가지 이온이 둘 다 보기에 양이온이야. 그치? 플러스를 달고 있으니까 양이온이죠. 양이온인데 얘가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느냐 하면요. 안쪽에 있는 뭐 원래는 이제 그냥 가만히 냅두면 나트륨이랑 칼륨이랑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녀석이 있어요. 레알 진짜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있어가지고 얘가 평상시에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안쪽에 얘가 나트륨 칼륨 얘가 나트륨을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퍼내.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이 있었을 텐데 나트륨을 퍼내고 칼륨을 안쪽으로 넣어요. 넣는데 얘가 똑같이 한 개씩 이렇게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얘를 3개 내보낼 때 칼륨을 한 개씩, 아니 2개씩 이렇게 넣어요. 3개 대 2개.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양이온인데 나트륨을 더 많이 3개를 빼내고 그 다음에 칼륨은 2개만 넣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깥쪽으로 플러스 양이온이 바깥쪽으로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지. 나트륨이랑 칼륨이랑 개수가 나트륨이 바깥쪽이 훨씬 많아지게 되고 안쪽에 칼륨이 좀 더 높아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쪽이 더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이 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야. 이 개수가 차이가 나서 빼낼 때는 3개, 넣을 때는 2개 넣다 보니까 안쪽에 자꾸 양이온이 바깥쪽보다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형성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요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그 차이가 막전이라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마이너스 70mV 정도 된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전압 차이가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압 차이가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죠. 지금 이거를 어디 적을 필요는 없어. 사실 거기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그냥 자연 상태로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죠. 뭐 3개를 보냈으면 3개를 넣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 게다가 여기 나트륨을 계속 퍼내? 계속 퍼내면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나트륨은 어느 쪽이 훨씬 많아지겠어? 바깥쪽이 훨씬 많아지겠지. 바깥쪽이 훨씬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쪽에서 나트륨을 퍼낸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쓰면서 그런 식으로 퍼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는 편안하게 흐르지만 아래에서 위로 보내려면 펌프를 해가지고 전기를 가해줘야 올라가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이 나트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퍼내고 칼륨이 이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퍼넣으려면 얘는 뭘 쓰느냐? ATP를 사용하면서 ATP 이용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평상시에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요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평상시에 유지를 해요. 이 ATP가 뭐죠?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재현, 그대는 ATP 얼마 전에 나랑 같이 들었잖아. 아미노산. 갑자기? ATP가 혹시 뭔지 기억나나요? 아, 생전 처음 들었나요? ATP라는 말? 아유, 뉴클레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ATP 들어본 적 있나요? 얘 뭐냐면요. 그래요. 잠깐. 아이고, 사실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자,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려면 뭘 쓰나요? 포도당을 제일 먼저 쓰죠. 탄수화물 중에서도 포도당을 제일 먼저 써요. 포도당을 쓰는데 얘가 세포 하나하나 입장에서 보면 포도당 한 분자라고 하는 건 너무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가서 껌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100만 원이랄까 좀 적나요? 한 1000만 원짜리 갖고 가서 이제 껌 한 통 사러 가는 그런 격인 거야. 이 포도당 한 분자라고 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세포 내에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포도당을 한 방에 그냥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분해는 하되 어떻게 잔돈으로 바꾸는 거야. 잔돈으로 바꿔서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의 에너지로 그냥 뭐 10,000원짜리나 10만 원짜리 정도로 이렇게 잔돈으로 교환을 하는 게 되는데 그 잔돈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그런 물질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사라지면서 우리 몸속에 있던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를 합성을 시키는 거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래놓고 요거를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바로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ATP라는 형태로 바꿨다. 이것도 물질 이름이야. 물질 이름이라서 요걸로 바꿨다가 요거를 사용해서 이런 몸속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ATP를 사용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있는데 여기에 나트륨 칼륨 펌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통로들이 있어. 통로들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나트륨 통로가 있고 나트륨 통로 Na+,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칼륨 통로도 따로 있어요. 신기하죠? 왜 이렇게 똑같은 녀석인 것 같은데 각각 통과시키는 종류가 다른 단백질들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나트륨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칼륨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얘가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어. 아예 그냥 이게 폐쇄돼가지고 나트륨 힘들게 빼냈는데 이게 열렸으면 다시 들어와 버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혀 있어요.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 이 붕극 상태, 지금 계속 붕극 상태를 얘기하는데 붕극 상태 때 얘가 열려 있어. 열려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여기서 펌프에서 퍼 넣었죠. 뭘? 칼륨을 퍼 넣었잖아. 칼륨 이온을 퍼 넣었으면 여기 칼륨이 지금 많은 상태란 말이야. 근데 얘가 통로가 열려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요. 쑥쑥쑥. 왜? 칼륨 입장에서는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어디가 더 농도가 높냐? 안쪽이 더 높아져. 얘 때문에. 얘가 자꾸 퍼 넣으니까 안쪽으로. 그냥 말로 들어요. 말로 들으면 되는데 퍼 넣다 보니까 여기가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아. 그렇기 때문에 통로만 열려 있으면 칼륨이 자꾸 플러스나가는 거지. 역시 칼륨도 양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점점 빠져나가게 되면 아까 여기서 개수도 달랐는데 3개, 2개 해가지고 이것만으로도 플러스가 더 많았는데 이쪽으로 열심히 넣었던 플러스 양이온이 자꾸 이 통로를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붕극 상태야. 붕극 상태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테이터스, 첫 번째 상태였고 이제 자극을 받아보도록 하죠. 자극을 받아보면 옆에다 그림을 그려야겠어. 이 그림은 두고 여러분 붕극 상태에 이어서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3단계야. 3단계인데 그 중에 1단계를 한 것이야. 앞으로 이런 비슷한 설명을 2번만 더 들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저게 평상시였고 평상시 다음에 이제 자극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그 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탈붕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건 붕극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자, 두 번째는 탈붕극.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자극받은 상태. 자극받은 상태. 받은 상태를 탈붕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저거랑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쪽이 안쪽, 바깥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에 나트륨 칼륨 펌프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칼륨 K 플러스 통로,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는 얘가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었다 그랬지. 그런데 이 자극이 오면 요게 열리는 거야. 나트륨 통로가 오픈이 되면 이때 지금 나트륨이 열심히 퍼냈어. 열심히 퍼냈고 여기 통로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나트륨이 버글버글 했겠죠. 나트륨 이온이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얘가 자극을 받으면 다른 거는 달라지는 거 없이 얘가 오픈이 빡 돼버려. 그러면 여기에 나트륨이 많았었으니까 안쪽에 나트륨이 별로 없어. 그러면 나트륨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으로 얘는 에너지를 소비할 것도 없어.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후루룩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뭐가? 나트륨 플러스, Na 플러스 이온이. 양이온이 들어가니까 이 상태에서 안쪽에 뭐였어요? 마이너스가 돼 있었지.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양이온이 막 밀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역전이 되는 것이야.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나트륨 이온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거지 얘가 아까 이게 마이너스 70 정도라고 했는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 70이 되느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요 정도까지는 못 올라가고 그냥 나트륨이 에너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 들어가는 만큼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 35mV 정도까지만 올라가게 돼요. 절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는 뭐고 플러스는 뭔가요? 안쪽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안쪽이 플러스면 플러스라고 붙이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거를 잘 나타내는 그래프가 여기 보면 여기에 뭐 마이너스 70에서부터 35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있죠.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야. 이렇게. 자, 뭐가 달라졌다고요?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그러면 얘는 왜 괜히 열리는데요? 아까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온다 그랬죠. 그 물질이 하는 역할이 이 나트륨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걔가 오면 이제 나트륨 통로를 열어서 나트륨이 쭉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안쪽이 플러스가 된다. 이걸 보고 탈분극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탈분극에 이제 적혀 있는 말을 보면 뉴런이 일정 세기 이상의 자극을 받아서 좀 센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빠르게 세포 안쪽으로 확산되어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거기 밑에 설명이 굉장히 긴데 요약하자면 그거야. 이거야. 제일 중요한 거.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자극받으면 얘가 열려. 그러면 바깥에 나트륨이 많았었으니까 쑥 다 흘러 들어가 버린다. 양이온이 들어갔으니까 안쪽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로 요약해두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얘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다음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한번 이렇게 깨졌다고 해서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다음에 또 자극이 왔을 때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세 번째 단계가 나와요.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나오는 재분극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어. 판이 하나 더 필요한데. 자, 재분극은 여기다가 이 분극을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이 분극이랑 재분극이 완전 똑같지가 않아. 완전 똑같았으면 분극에서 탈분극, 다시 분극 이렇게 간다라고 설명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재분극이라는 녀석이 하나 더 나온 것이야. 자, 재분극은 여기다 그리고 그려볼게요. 왔다 갔다. 자, 분극 아니고 재분극. 이 용어를 붙여놓은 걸 보면은 원래 처음에 분극 상태였는데 걔가 분극 상태가 깨져서 탈분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재분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이름은 그래요. 이름 그렇고 자 그러면 안과 밖을 보면 안이 있고 바깥.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얘 자극이 지나가고 나면 아까 열려 있었던 나트륨 통로라는 녀석이 닫혀요. 다시 닫혀버리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통로가 열리는 것이야. K 플러스 얘가 오픈하게 되면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아까 이거 지워서 좀 그러네. 분극 상태에서 칼륨을 막 열심히 안쪽으로 넣었었잖아. 안쪽으로 넣었었고 얘가 일부 확산돼서 나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그러니까 칼륨 이온만 생각을 하면 안쪽에 바깥쪽보다 더 많이 존재를 하는 상태였던 것이라고. 그러다가 이 탈분극 상태에서 칼륨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 나트륨만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나트륨이 훅 밀려 들어와서 플러스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칼륨이라는 녀석은 안쪽에 바깥쪽보다 더 많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탈분극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Na 플러스가 닫혀버리고 K 플러스가 열리면서 안쪽에 있던 K 플러스가 바깥으로 나가는 칼륨 이온이 나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나가니까 이때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에너지 사용하는 거 아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 나트륨 칼륨 펌프. 걔네들은 바깥쪽보다 그 펌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확산에 의해서 칼륨이 밖으로 나가버린다. 나가버리면 얘가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이 안쪽이 되고 안쪽이 무슨 극이 된다고? 다시 마이너스 극이 된다는 것이죠.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이 플러스로 이렇게 됩니다. 왜? 양이온이 나갔으니까. 양이온이 나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됐었으니까 이 균형을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균형을 찾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0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게 쑥 내려간다 이거죠. 쑥 내려가서 이제 원래 상태 그 분극 상태가 되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한 마이너스 80mV 정도까지 이렇게 쑥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마이너스 75mV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 얘가 그 전이만 보면 전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최초의 분극 현상일 때는 마이너스 75라 그랬어. 마이너스 75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35 정도까지, 플러스 35까지 올라간대요. 올라가는 게 저 탈분국 현상이지. 그랬다가 얘가 이제 흥분이 지나가고 나면 쑥 떨어지는데 얘가 마이너스 75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 이거지. 더 떨어졌다가 다시 이 분국 상태 70 마이너스 75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과분국이라 그래요. 분국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과분국. 이 과분국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거는 이제 그 4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그래프에 보면은 과분국이라는 용어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표시 잘했네. 훌륭해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거기 이제 다 정리를 해보면 평상시에는 분국 현상이 일어나서 분국 현상이 일어날 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막 퍼넣죠. 나트륨 빼내고 칼륨 퍼넣고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칼륨 통로가 열려 있어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최초 첫 단계였다가 그 다음에 자극이 오게 돼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되면은 뭐가 열려?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바깥에 한참 많이 있던 나트륨들이 쑥 다 밀려 들어가게 되고 밀려 들어가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야. 그게 이제 탈분국 현상이었다가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 나트륨 통로가 다시 닫혀버리는 거죠. 닫혀버리고 그다음에 칼륨들이 안쪽에 많이 들어있던 칼륨들이 쭉쭉 빠져나가면서 균형을 맞춰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재분국 현상 때는 재분국이 됐을 때는 안쪽에 나트륨이 많겠지. 왜? 아까 이거 탈분국 해가서 나트륨이 쑥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게 통로가 닫혀버렸으니까 나트륨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분국 상태에서는 분국 때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나트륨을 퍼내고 그 다음에 칼륨을 다시 안으로 넣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재분국 현상이 돼가지고 나트륨이 많은 상태에서부터 다시 분국 상태로 바뀌는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그래서 나트륨을 열심히 퍼내고 지금 많으니까 퍼내고 그 다음에 칼륨을 다시 넣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이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돌아가게 되어요. 자, 근데 이게 말로 표현하면 좀 빡세.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림 3개를 그려보는 거죠. 분국, 탈분국, 재분국 이렇게 해가면서 안쪽 바깥쪽 그림 그려가면서 뭐가 이동하나 이렇게 차례차례 따라가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혹시 잘 안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더 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실 생명과학 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것들은 대부분 외우는 거 위주인데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의 아래쪽에 흥분의 전도라는 흥분의 전도를 좀 보도록 하죠. 뉴런 내에서의 흥분의 이동인데 요거는 딱 거기다가 이렇게 땡겨가지고 하나 적어놔. 파도타기 응원이라고 이렇게 흥분의 전도라는 거에서 이렇게 그 옆에다가 파도타기 응원이라고 이렇게 하나 적어두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뉴런의 특정 부위에 탈분국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요만큼 부분에 혹시 탈분국이 일어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분국인 상태다. 여기가 탈분국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나트륨이 훅 들어간다 그랬잖아. 훅 들어가서 이쪽에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높아진 걸 느끼고 그 옆에 있는 녀석이 연쇄적으로 탈분국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분국 현상이 옆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가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흥분의 전도 방향이 가나다로 가는 거라고 하면 지금 1번 그림을 보니까 가 구간은 어때? 안쪽이 플러스고 바깥쪽이 마이너스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준단 말이야. 플러스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면 이것은 바로 탈분국 상태. 그래서 지금 가 구간이 탈분국 상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야. 1번 그림에서 가 구간. 그 다음에 나 구간이랑 다 구간을 봐요. 나 구간이랑 다 구간은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자극이 전달되기 전인 것이. 따라서 분극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첫 번째 그림은 그렇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지금 요 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가 됐어. 이거는 뭐냐면 탈분국이 지나간 거야. 지나가고 이제 재분국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가 구간은 재분국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안쪽이 플러스인 걸로 봐서 이제 나의 탈분국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고 아직 다 구간에는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분극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가하 구간을 보니까 이 재분국도 끝나고 평상시가 되어서 분국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탈분국이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인 재분국 상태를 거치고 있다. 그리고 다하 구간 같은 경우에 이제 탈분국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탈분국인 부분이 쭉쭉쭉 전달이 되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된답니다. 되겠나요? 그래요. 잘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하려 했는데 잘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 자, 오케이. 자, 그 정도까지 일단 해놓고요. 분국, 탈분국, 재분국 요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5페이지를 넘어가서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 요건 아까 얘기했었는데 어느 게 더 빠르다고요? 마리집이랑 민마리집 중에 마리집이 더 빨라. 왜? 마리집이 있는 부분은 요런 분국, 탈분국 현상이 굳이 안 일어나도 되거든. 안 일어나고 거기는 패스해서 바로 전달이 되고, 여기 보니까 파도타기라는 게 이렇게 옆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전달이 되는 거죠. 랑비의 결절에서만 이 분국, 탈분국, 재분국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리집 뉴런 같은 경우에. 자, 마리집 신경에서 마리집이 절연체 역할을 하여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하는 도약 전도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간중간 전도되는 부분이 점프 뛴다라고 해서 도약 전도라 그래. 마리집에서 점프 뛴다는 얘기죠. 도약 전도가 일어나므로 마리집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보다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다. 민마리집 신경은 전부 다 이렇게 탈분국이 쭈루루룩 다 퍼져야 되는데 마리집은 랑비의 결절에서만 일어나면 된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훌륭해요. 다음 이제 흥분의 전달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흥분의 전달 아닌가요? 뭐 맞아요. 흥분의 전달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뉴런하고 뉴런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얘기했던 그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첨단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흥분의 전달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시냅스가 뭐라 그랬죠? 뉴런과 뉴런 사이의 틈을 시냅스라고 그래요. 시냅스에서 흥분이 전해지는 현상을 전달이라고 한다. 이 과정을 보면 축삭돌기 말단까지 일단 전도가 되면 이 뭐 분국, 탈분국, 재분국 거쳐가면서 이제 전도 그 끝까지 왔으면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소포, 이 소포는 조그마한 주머니라는 뜻이야. 소포. 소자는 작을 소자에 포자는 주머니 포자 해가지고 작은 주머니인데, 그런 주머니에 들어있는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터뜨리는 거야. 그 주머니를 터뜨려가지고 바깥으로 내뿜는 거죠.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쭉 내뿜는 거야. 내뿜으면 그게 이제 가지돌기 첨단 부분에 닿아가지고 자극이 전달된다. 자,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고 확산에 의해 다음 뉴런에 도달하여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의 세포막을 탈분국시켜. 아세틸콜린이 오면 아까 얘기했던 나트륨 통로가 활짝 열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건 전부 다 하는 역할이 비슷해요. 뭐 나트륨 통로를 연다. 나트륨 통로를 연다라고 하는 이 통로는 그럼 뭘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단백질이야. 우리 몸의 대부분 구성이 단백질로 돼 있잖아. 아까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이런 것들이, 여기는 세포막인데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돼 있죠. 왠지 인지질 이중층 그러니까 이 친구들보다 훨씬 표정이 좋아요. 자, 그런 거 맞지? 자, 이 세포막은 설명할 게 너무 많아.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톡톡톡 이렇게 끼어 있거든.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어. 인지질 이중층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단백질이 좀 커다란 단백질 덩어리들이 푹푹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박혀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단백질들이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단백질 중에 일부는 나트륨 칼륨 펌프로 작용을 하고, 일부는 칼륨 통로로, 일부는 나트륨 통로로, 이런 그 단백질마다 성질들이 달라요. 그래서 얘를 이 나트륨 통로라는 요 녀석을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신경전달 물질인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보면 뉴런에서 분비되어 인접해 있는 다른 뉴런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물질로 대표적으로 아세틸콜린이 있고, 그 외에 아드레날린 들어봤죠? 아드레날린. 그거 아니면 뭐 글루타메이트, 가바 뭐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꼭 기억해놔야 되는 건 아세틸콜린 정도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아세틸콜린이 시냅스 틈에서 나오면 나트륨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흥분의 전달 속도. 전달 속도 보면 시냅스에서 흥분의 전달은 화학물질의 확산에 의해 일어나므로 축삭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정기적 전도보다 속도가 느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그려놓은 거는 축삭돌기를 확대해서 그려놨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뉴런 안에서 전달되는 속도, 아까 뭐 뉴런이 길면 1m도 된다 그랬는데 그런 거 안에서, 걔네들 안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그 틈에서 전달되는 속도는 느리다는 거지. 왜냐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틈이 있는 데다가 거기서 화학물질이 나와서 또 쑥 가서 이게 전달이 되어야 전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1시간씩 걸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죠. 얘랑 비교를 해보면 뉴런 내에서 전달되는 속도랑 비교를 하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조금 더 천천히 전달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시냅스를 통한 흥분의 전달이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뭐 이상하게 뭐 뼈다귀 같은 거 하나 그려놨지. 그 뼈다귀가 바로 뭐냐면요, 축삭돌기의 말단이에요. 축삭돌기 말단은 엄청 확대를 해놔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시냅스 틈으로 시냅스 소포에서 쭉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 그게 나와가지고 시냅스 다음에 있는 뉴런의 나트륨 통로를 훅 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흥분의 전달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만, 아까 그 방향성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이쪽 축삭돌기 말단, 지금 이 그림은 아닌데 아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이 말단 부분에만 이 시냅스 소포 신경전달 물질이 있다.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흥분의 전달의 방향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방통행이다. 양방통행 아니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 정도까지 해놓으면, 자, 지금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설명을 했는데 3페이지부터 5페이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 세 가지만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어요. 자, 3페이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거는 뉴런 안에서 전달되는 걸 전도라고 부르고, 흥분의 전달이라고 하는 건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옮겨가는 걸 전달이라고 한다. 그거를 구분을 좀 해놔야 돼요.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 전달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라고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고, 두 번째는 이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전기적인 현상이며 분극, 탈분극, 재분극 요 세 가지 단계가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걔네들이 존재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요 두 가지 이온, 둘 다 양이온이야. 둘 다 양이온, 플러스를 띈다는 얘기죠.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이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탈분극 때 안쪽이 플러스가 된다.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면 나머지 분극, 재분극 때 안쪽이 뭐가 되는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탈분극 때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왜 이렇게 된다고?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훅 밀려 들어온다. 양이온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래서 안쪽이 순간적으로 플러스가 된다. 그거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한참 길게 설명했는데 방금 마지막에 얘기한 1분 동안 얘기한 것만 잘 기억해주면 이 단어는 나머지는 문제를 보면서 풀 수 있을 거야. 있어야 하는데. 자, 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죠. 분극 상태의 뉴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칼륨의 분극 상태. 처음에 분극 상태예요. 처음에 분극 상태는 안쪽이 그러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겠네.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을 자꾸 바깥으로 퍼낸 그런 상태죠. 분극 상태는. 자, 칼륨의 농도와 나트륨의 농도는 모두 세포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안쪽이 플러스가 됐어야지. 양이온인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야. 안쪽이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양이온이 부족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 돼요. 모두 세포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기는 뭘 높아요? 낮지. 자, 그럼 2번에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로 대전돼 있다. 맞네요. 지금 이거 계속 재분극을 보면서 하는데 재분극이랑 분극이랑 극은 똑같아. 극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맞는 말이 되고, 3번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온을 이동시킨다. 이거 맞다 그랬어요. 왜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가? 바깥쪽에 안 그래도 나트륨 많은데 더 나트륨을 바깥으로 퍼내려면 에너지를 쓰면서 보내야 되고, 안 그래도 안쪽에 칼륨이 많은데 안쪽으로 칼륨을 넣으려면 역시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번은 X55가 되고 2번에 탈분극 상태. 자, 이번엔 탈분극 상태래요. 탈분극 상태의 뉴런에 대한 설명이다.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이에요, 칼륨이에요? 나트륨 얘기했었지. 나트륨 이온이 세포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나트륨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다고 했어요. 밀려 들어가는데 이때는 에너지 사용하는 거 아니고 그냥 통로만 열리는 거야. 통로만 열려도 워낙 바깥에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나트륨이 별로 없다 보니까 밀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죠. 요거를 두 글자로 얘기하면 확산이 돼요. 확산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거 아니고 농도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 그걸 이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옆에 있는 능동수송이라는 건 그럼 뭐냐? 능동수송이 바로 아까 나트륨 칼륨 펌프가 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써가면서 농도를 거슬러서 농도 높은 곳에 더 많이 넣는 그런 것들을 능동수송. 능동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그러잖아. 능동적인 인간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 능동적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써가면서 수송을 하는 걸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의 답은 나트륨 이온 안쪽 확산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2번에 탈분극이 일어나면 세포 안쪽은 무엇으로? 플러스로, 바깥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탈분극이 일어난 결과 나타나는 막전위 변화를 요거를 용어를 하나 알아두면 좋은데 활동전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이제 네 글자 활동전위라고 이렇게 적어 놔주시고 나중에 혹시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활동전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3번 오른쪽 그림은 축삭돌기에서 흥분이 가에서 다의 방향으로 전도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다 쪽으로 전도가 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탈분극이니? 나가 탈분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탈분극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러면 다는 아직 전달이 안 된 거지. 안 된 거기 때문에 걔는 분극 상태로 다는 분극 상태로 연결을 해주고 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탈분극이 지나간 곳에 위치하니까 걔는 재분극 상태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냉. 가가 중국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흥분이 가에서 다 쪽 방향으로 전도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전제를 줘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면 나가 탈분극인 건 확실하지만 가와 다 중에 어느 게 분극이고 어느 게 재분극인지 몰라. 모른다가 맞아요. 문제에서 가에서 다 방향으로 전도된다 그러니까 푼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은 두 개의 뉴런 A와 B가 이거 두 개의 뉴런 끝부분인가 봐요. A와 B가 연결된 시냅스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흥분이 전달되는 방향, 이번엔 전도가 아니라 전달이라고 써있죠. 자, 흥분이 전달되는 방향을 기호로 쓰시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B 쪽으로 그렇게 전달이 된다. 이게 시냅스 소포가 있는 걸 보고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에 있는 그 동글동글한 거 말고 약간 좀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뭘까? 뭐라고? 저기 뒤에서 비슷하게 얘기했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약간 좀 이상하게 얘기했지.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미로 시작하는 그래 미토콘드리아라는 미토콘드리아야. 미토콘드리아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였니? ATP 만들잖아. ATP 만드는 거. 그 호흡해가지고 포도당을 ATP로 바꾸는 게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그 ATP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로 거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 정도 해주면 되고요. 5번에 뉴런 내에서의 흥분 전도와 시냅스에서의 흥분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축삭에서의 흥분 전도 속도가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 속도보다 빠르다. 맞죠? 전도는 그 세포 안에서, 전달은 세포 간에니까 당연히 세포 안에서 전달되는 게 빠르겠죠. 1번은 동그라미. 2번에 마리집은 축삭돌기에서 흥분 전도 속도가 느려지게 하는 게 아니라 빨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3번 시냅스에서 흥분은 시냅스 후 뉴런의 시냅스 다음 뉴런이란 뜻이야.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에서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방향으로만 전달된다. 굉장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개소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써놨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반대로 써놓은 거야. 그치? 어느 쪽 방향으로 전달된다고?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후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 그렇게만 전달이 된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래서 혹시 수업을 듣다가 이게 빨간불이 된다든지 아니면 깜빡깜빡거린다든지 꺼져 있다든지 그러면 꼭 얘기를 해줘. 알았죠? 물론 뭐 제 얼굴 보느라고 바쁘겠지만 여기 바로 밑에 있으니까 한번 봐줘. 채연이 얘기 안 해주더라고. 저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몰라 이상하게 이 동영상을 보면 막 엄청 막 열심히 막 이래가면서 막 하고 있는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게 되게 많아. 이게 꺼져 있으면 소리가 녹음이 안 되거든. 그래서 중간중간 소리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통 이 큰 학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녹화하거든? 다 녹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PD가 있어. PD라 그러니까 거창하긴 한데 그냥 이제 알바하는 거지. 알바하는 학생이 이제 강의 내용보다는 강의가 잘 녹화되고 있는지 선생님이 이쪽으로 가면 카메라도 좀 옮겨주고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좀 카메라도 옮겨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럴 형편은 안 되죠. 그럴 형편은 안 돼서 그냥 고정 카메라로 제가 이쪽으로 많이 가면 카메라 바깥으로 사라져요. 목소리만 나오고 제가 해줄까요? 아니에요.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학원 옮기면 촬영 시설을 좀 제대로 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조이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카메라 왼쪽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수업을 하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여튼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비싸면 못하지 뭐. 슬프네요. 방송 욕심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멋진 뭐 그런 거를 훌륭해. 앞으로도 이렇게 쉬는 시간에 열심히 하도록 해요. 막 옆에 여기 빈칸 이런 거 채우고 있어요. 심심하면 한번 채워봐. 나도 한번 채울까? 뉴런 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건 뭐죠? 흥분해? 땡땡? 그렇지. 전도가 되는 거지. 뉴런 내에서 전달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분극 상태에서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의 대전 상태. 그러면 안쪽을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바깥쪽을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뉴런이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막전이, 이거 내가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앞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얘기한 적은 없지만 휴지막전이라 그래요. 휴지가 쉰다는 뜻이거든. 휴지가 그 종이 휴지 말고 휴지 막전이. 그러니까 여기서 끊는 거야 사실은. 휴지라는 게 쉬고 있다라는 뜻이야. 휴게실 할 때 그 휴자에다가 멈출 지자 써가지고 쉬고 멈추고 있는 그때의 막 사이의 전이라는 그 의미로 휴지 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의 전이가 역전된 상태. 이거를 뭐라 그러죠? 4번에? 그렇죠. 탈분극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뉴런의 흥분이 발생했을 때의 막전이, 요거는 아까 문제에도 나왔었는데 활동 전이가 되는 거죠. 이제 쉴 때가 아니고 휴지가 아니고 활동할 때의 전이다라는 의미로 활동전이라고 해요. 6번에 마리집 신경에서 흥분이 랑비의 결절에서 다음 랑비의 결절로 건너뛰듯이라는 데서 도약이라는 용어를 떠올려주면 좋죠. 도약전도가 되는 거예요. 6번에 도약전도가 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제 좀 한 글자 써줄 때가 됐죠. 자, 그래서 6번이 도약전도고, 7번에 흥분의 땡땡,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거. 그렇지, 흥분의 전달이 돼요. 전도랑 전달 어떻게 다른지 얘기했죠. 그다음에 뉴런과 뉴런의 연접 부위, 틈을 얘기하는 거야. 시냅스가 되는 거죠. 시냅스. 자, 그래도 그대들이 아주 잘 이해를 해준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기억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기쁘네요. 2분만 더 쉬었다 하죠. 2분만 더 쉬었다가.
이렇게 쪽 팔을 이렇게 접는지 그거를 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몸의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뭐라 그러냐? 골격근이라고 하죠. 골격근. 운동근? 뭐 운동 붙이고 싶은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골격근이라 그래요. 그래요. 자, 이거 예습했어? 아니야. 훌륭한데. 자, 운동 뉴런에 의해 전달된 신호. 운동 뉴런이 어느 뉴런이었죠? 연합 뉴런에서 이 운동기관 근육까지 연결되어 있는 뉴런을 운동 뉴런이라고 해요. 운동 뉴런에 의해 전달된 신호에 따라 수축 또는 이완한답니다. 즉 뉴런의 조절을 받는 거지요. 그렇겠지. 그럼 근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해요. 골격근이라고 하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으로 보통 이게 접었다 펼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저기 그려져 있는 게 팔이거든. 팔 같은 경우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근육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접었을 때 수축되는 녀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쪽 반대편에 펼쳐지는 그런 이완되는 그런 근육이 하나 쌍으로 존재를 해야지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뼈대에 두 개의 골격근이 쌍으로 붙어서 한쪽이 수축하면 다른 쪽이 이완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 2두박근, 3두박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2두박근,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이 3두박근이 되겠어요. 미안해, 나는 안 나와. 자, 어쨌든 팔 안쪽 부분에 있는 게 2두박근, 바깥쪽에 있는 게 3두박근이 되고요. 걔네들이 2두박근이 수축하면 팔을 굽힌 거고 3두박근이 수축하면 팔을 평겨다. 뭐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게 뭐 사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일단 골격근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골격근의 구조를 보면 이제 골격근은 덩어리고 그걸 아주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골격근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 근육이라는 것도 이렇게 섬유 형태로 이렇게 줄 형태가 여러 개가 실이 막 여러 가닥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처럼 마치 무슨 뭐 통신 케이블 같은 거 보면은 막 수십 개씩 이렇게 꼬여 있잖아. 꼬여서 쫙 연결이 돼 있잖아. 수십 개가. 그런 것처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근육 자체 생긴 게. 자,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근육 섬유는 미세한 근육 원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다. 근육 원섬유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단위가 된다는 얘기죠. 근육 원섬유가 기본 단위인데 요거는 또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가느다란 가는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가늘다는 얘기야. 가는 액틴 필라멘트와 굵은 마이오신이 일부 겹쳐서 배열되어 있으며 여기 나오는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외워야 되는 용어들인 것이죠. 액틴 필라멘트 그리고 마이오신 이런 것들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근육 원섬유, 근육이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고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굵다? 마이오신이 더 굵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근수축의 기본 단위인 근육 원섬유 마디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면 뼈랑 힘줄 돼 있는 데서부터 이제 근육이 튀어나왔어요. 확대했다는 얘기죠. 근육을 확대하면 근육 섬유 다발이 근육 섬유가 뭐 10개씩, 20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다발을 이루고 있어. 근육 하나하나가. 그런데 그 근육 섬유도 또 쑥 뽑았더니 핵, 근육 섬유막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서 또 조그마한 가닥을 뽑아낸 게 바로 근육 원섬유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일 기본이 근육 원섬유가 되는데 근육 원섬유는 이제 위쪽으로 확대를 시켜놓으니까 Z선이라 해서 이게 마디마디가 나타난다는 거죠. 원통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잘라지게 마디가 되더라.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Z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거의 뭐 인쇄 상태가 좀 그래서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또 확대를 했더니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액틴 필라멘트. 가느다랗다고 아까 표현했던 액틴 필라멘트가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막 이렇게 무슨 뭐 솔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부분, 그 부분이 마이오신이 되는 것이죠. 마이오신이랑 액틴 필라멘트가 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뭐 굵은 게 마이오신이니 가느다란 게 액틴 필라멘트니라고 했는데 거기 그림에도 이렇게 선 하나로 실선 하나로 딱 그려놓은 거, 이 부분이 액틴 필라멘트.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것들, 여기가 마이오신이 된다는 거죠. 양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그러면 근육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수축이 되느냐? 그 골격근의 구조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을 보신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세요. 자,
그런데 걔네들이 수축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게 지금 마이오신이랑 마이오신 사이가 거리가 좀 있잖아. Z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사이에 액틴 필라멘트가 수축을 하는 거야. 줄어들어 버려. 액틴 필라멘트가 줄어들면서 마이오신과 마이오신 사이 거리를 줄어들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나와 있는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막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에 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여인데 요런 그림이 그게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이쪽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지금 이 상태에 수축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랑 얘네들 사이가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게 거리가 어쨌든 이 근육의 길이가 짧아져야 수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동을 해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해가지고 얘네 둘 사이가 거리가 좁아지는 것이죠. 좁아지고 그러면서 요 위에 있는 마이오신도 같이 함께 당겨져서 둘 사이 거리가 좁아지고 그렇게 해서 근육이 수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밑에 그림이 있었군요. 자, 근수축의 과정을 보면 운동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요 신경전달 물질이죠. 얘가 분비돼서 근육 섬유막으로 확산되면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고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탈분극이 쭉쭉쭉 전달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자극에 전달이 되고요. 활동 전이가 근육 원섬유에 전달이 되면 마이오신이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하여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요 가나다란 선들을 이제 마이오신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얘가 여기서 너 요만큼 틈이 있었는데 이 틈이 줄어들도록 나중에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틈이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요만큼이었다가 요만큼이 쭉 줄어든다. 그러면 그때 여기 있던 마이오신도 같이 딸려오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기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진다. 전체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축. 그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면 이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밑에 그림에 보면은 근육 이완과 수축 시 근육 원섬유 상태의 비교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H대, I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어렵죠. 자, H대, I대라고 하는데 H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마이오신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을 H대.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어둡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I대는 반대로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곳 그렇게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H대는 어둡고 I대는 밝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H대, I대 방금 얘기했던 H대가 어둡다, I대가 밝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문제 푸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요. 근수축의 에너지원. 자, 그러면 근수축이 일어날 때 이때도 뭔가 에너지가 사용이 되겠죠. 그렇죠? 팔을 이렇게 굽히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아까 맨 키로 여기 요쯤 썼었던 그대들이 생전 처음 봤다고 하는 ATP. 이게 바로 근수축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포도당을 ATP로 바꾸고 ATP를 실제로 여러 가지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근수축의 직접적인 에너지원은 ATP인데 ATP 공급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근육에 잔돈을 좀 가지고 있었어. 근육이 언제 쓸지 모르니까 금방 잠깐 동안 쓸 수 있는 만큼 정도 잔돈을 바꿔서 ATP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육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한 3초에서 10초 동안은 여기에 저장돼 있던 ATP를 계속 쓰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야. 운동을 하다가 그런데 여기에 뭐 엄청나게 많이 저장을 해놨을 리는 없잖아. 그렇게 저장해 놓는 게 뭐 효율적이지도 않고 잠깐 쓸 거는 있지만 계속 운동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제 ATP가 고갈이 되겠죠. 고갈이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하느냐? 크레아틴, 인산, 포도당,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ATP를 생성하기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것이야. 전에 잔돈 바꿔놨다가 잔돈 바꿔놓은 거 다 썼으니까 이제 큰 돈을 깨가지고 다시 잔돈을 만들어서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헬스장 가서 이제 운동을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유산소 운동 또는 근육 운동 이렇게 뭐 가끔씩 무산소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떤 운동들이니 대부분 운동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뭐 달리기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그냥 뭐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야? 뭐 역기 들고 이렇게 뭐 아령 들고 이런 것들을 보통 근육 운동, 무산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여기서 하는 건데 유산소 운동은 오랫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ATP가 고갈되고 나서 실제로 얘를 천천히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게 유산소 운동이 돼요. 그거 아니고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힘을 짜낸다라고 하는 거는 요게 아예 포도당을 다 ATP까지 분해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단계만 딱 떨어뜨려서 포도당이 이제 젖산으로까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약간의 ATP를 빨리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무산소 운동이 돼요. 일단 다시 그 교재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죠.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라는 거 동그라미 1번.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크레아틴 인산 이런 물질이 있었는데 얘가 크레아틴 인산은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두 개가 서로 분해가 되고 분해가 될 때 이때 인산이 나오는데 그 인산이 ADP 얘랑 결합해서 ATP가 된다는 겁니다. ATP는 뭐고 ADP는 뭐냐? 채연? 네. 자, 이게 뭐의 약자라고요? ATP라는 게? 아데닌 트리플 발음 좋은데?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아데노신에다가 포스페이트가 인산이거든.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붙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ATP가 돼요. 그리고 ADP라는 게 거기 나왔지. 요거는 뭐냐면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야. 그래서 아데노신에 포스페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번에는 D니까 2개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데닌이라고 이렇게 아데닌, 나 아데닌이야. 근데 이게 인산이 P 해가지고 P가 3개가 붙어 있으면 ATP 그리고 한 개가 이렇게 뚝 끊어져 있으면 ADP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ATP라는 걸 이용을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3개짜리를 이용한다는 거지. 이용을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이 결합이 딱 끊기고 이 결합이 끊기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것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세포 속에 ADP가 많이 있게 돼요. 얘를 활용을 하고 나면 3개짜리가 이렇게 끊기면서 2개짜리로 막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방금 얘기한 크레아틴 인산 분해될 때 인산이 다시 ADP에 쏙 와서 철커덩 붙는다 이거지. 나중에 나 좀 써줘요 하면서 이렇게 충전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해가지고 요거 ATP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ATP랑 ATP는 계속 왔다 갔다를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방향으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요 방향으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잠깐만.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왔어. 잠깐만요. ATP, ADP,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이게 트리는 3이고 얘는 트리 그리고 얘는 D. 그래서 영어로는 트리플, 영어로는 더블 이렇게 될 것인데 이거 그리스어로 하면 모노, D, 트리 들어본 적 있지 않냐? 아, 그래. 모노가 1이고 D가 2, 트리가 3, 그 다음에 테트라가 4야. 5가 펜타. 펜타는 들어봤을걸? 네. 펜타킬! 그거 아니야. 뭔 소리인지 모르나요? 5명 죽이면 펜타킬이라 그래. 그래서 그리스어로 1, 2, 3, 4, 5가 모노, 디, 트리, 테트라, 그 다음에 펜타. 그렇게 순서가 간답니다. 갑자기 또 펜타만 얘기하면 아주 좋아하더라고. 펜타킬 해보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자, 어쨌든 자 ATP를 생성해서 그거 가지고 다시 이제 근수축에 써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막 밥 먹고 나서 한참 동안 일하다 보면은 아 배고파 혈당 떨어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당 떨어지는 느낌 나다고 하는 손 막 약간 떨리는 것 같고 막 배가 꼬르륵거리다 못해서 이제 더 이상 고프지도 않고 이런 상태 될 때 그건 뭐냐면은 간에 이제 보통 포도당이 나오는 글리코젠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거를 이제 급하게 야 지금 혈당 너무 떨어졌어 빨리 글리코젠 좀 포도당으로 바꿔봐 라고 해서 간이 이제 열심히 포도당으로 바꾸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나 혈당 떨어졌어 라고 하는 그 증상이에요. 손 떨리고 이런 것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글리코젠의 분해. 근육에 들어있는 글리코젠을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에도 일부 있어요.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가 풍부할 때 아까 그 얘기했던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천천히 운동을 할 때는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끝까지 CO2랑 H2O까지 완전히 다 분해를 해버려. 산소가 많으니까
충분하니까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분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ATP가 나오죠. ATP를 얻지만 산소가 부족할 때 짧은 시간에 숨도 안 쉬고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포도당이 완전히 CO2랑 H2O로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젖산까지만 분해가 됩니다. 젖산까지만 분해가 돼서 젖산 같은 경우에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ATP가 나오긴 나오지만 완전히 분해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조금만 이렇게 ATP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장점이 있어. 빨리 된다는. 빨리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힘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산물로 젖산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고 젖산이 근육에 막 이렇게 남아있게 되면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배 땡겨 뭐 하는 근육이 뻐근하다고 느끼는 게 근육 섬유 사이사이에 젖산이 끼이게 되면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아파 죽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육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근수축의 직접적인 에너지는 ATP.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ATP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근수축을 시킨다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근수축 운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다음은 골격근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하나의 골격근은 수천 개의 일단 근육 섬유 다발로 구성되고 하나의 근육 섬유 다발은 미세한 근육 원섬유 다발로 구성되며 순서가 이런 것이야. 골격근이 근육 섬유 다발 그리고 이 근육 섬유 하나하나는 근육 원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근육 원섬유 다발은 마지막으로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냐?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단계가 그래요. 단계가 그렇게 해서 용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은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A와 B 이름은 각각 쓰시오. 그러면 A로 되어 있는 녀석이 액틴 필라멘트가 되고 B 부분이 마이오신이 되는 것이죠. 근수축 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아이대라고 했는데 아이대가 뭐였냐면요. 아까 밝은 거라 그랬어요? 어두운 거라 그랬어요? 밝은 거라, 잘 기억하네? 50% 확률 얘기했지만 밝은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에서 밝게 되려면 마이오신이 없는 부분이 바로 밝은 부분이 되겠죠. 왜? 마이오신이 지금 두껍게 돼 있어서 여기가 빛이 투하가 잘 안 될 거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마이오신이 없는 부분이 아이대야.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 아이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이게 근수축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가 쑥 가까이 오면서 이쪽에 있는 마이오신이 더 가까이 온다. 그렇게 되면 아이대의 폭은 평상시보다 수축했을 때가 더 좁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대의 길이는 짧아진다 그러면 맞는 말이 돼요. 맞는 말이 되고, 두 번째, 마이오신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마이오신이 수축하는 게 아니고 액틴 필라멘트가 딱 다가와서 여기 있던 공간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수축이. 따라서 마이오신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요 녀석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 사이에 요 공간이 줄어드는 것 뿐이지. 3번, 근육 원섬유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리가 있나? 왜? 여기 사이에 있던 공간이 훅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전체 길이는 짧아졌겠지. 그래야지 근육이 이렇게 뭉치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그렇죠? 따라서 3번은 틀린 말이 되겠어요. 근육 원섬유의 길이는 변하지 않기는커녕 짧아지게 되지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자극의 전달이 끝났어요.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거 다 끝났고 이제 편안하게 중학교 때 했던 거 떠올려 가면서 이제 남은 시간은 뇌 얘기나 좀 하다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뇌에 관심 좀 있나요? 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 하나만 골라봐라. 그러면 당연히 뇌를 고르겠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배가 고픈 거야. 진짜로 그 말 가능한 이야기야.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머리로 계속 어려운 문제 계속 골싸매고 고민을 하면 더 배가 고플 수 있어요. 특히나 뇌는 다른 영양소, 다른 기관보다도 더욱더 포도당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달달한 게 땡기고 그런 건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뭐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공부로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공부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공부만 해요. 핵심은 왠지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진짜 공부하면 진짜 배가 빨리 고파져. 그래서 밥도 엄청 많이 먹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살이 체중은 줄어. 체중은 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배하고 엉덩이 쪽에 살이 늘어나게 돼요. 계속 앉아 있으니까. 몸무게 전체적으로 몸무게는 줄어드는데 팔이랑 다리가 훅 가늘어지고 배하고 엉덩이 부분에 살이 이렇게 붙게 되는 부작용은 있어요. 살은 빠지긴 빠져.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지죠. 근육이 많은 게 아무래도 낫지. 자, 중추신경계. 아까 중추신경계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뇌하고 척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로 구성되며 대부분 연합뉴런이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감각기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반응기 명령을 내리는 우리 몸의 진짜로 중심부가 되는 중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럼 먼저 뇌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 단원 구성이 뇌, 그 다음 척수 나올 것 같지? 그렇게 돼 있는데 뇌부터 보면 자, 뇌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뇌의 그림 중에서 이렇게 주름져 있고 바깥쪽에 커다랗게 있는 부분이 대뇌가 되겠죠. 대뇌가 되고 대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 뭐 다 알고 있겠지만 뭐 말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숫자 계산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뇌에서 일어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 그 밑에 표에 보면은 대뇌 해가지고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 언어, 추리, 기억, 판단, 감정 등 고등정신 활동과 감각, 수위 운동의 중추이다. 그런데 다른 말은 다 알겠는데 수위 운동 그러면 뭔지 좀 그렇죠. 수위 운동이 뭐냐면 나의 뜻에 따라서 운동하는 걸 수위 운동이라 해. 그래서 내가 팔을 이렇게 접거나 펴거나 다리를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위 운동에 해당해요. 근데 불수위 운동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닌 운동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심장 뛰는 거. 심장 뛰는 것도 운동하는 거잖아. 심장 근육이 운동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내 뜻하고 상관없어. 나 더 이상 살기 싫어졌어. 너 심장 그만 뛰어.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심장을 멈추려고 아무리 이렇게 그런 거 연습해 본 적도 없겠지만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심장은 멈추지 않아요. 그런 것이 불수위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위 운동의 조절 중추가 바로 대뇌가 된다. 뭐 그렇겠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주름이 많고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뉘며 각각 몸의 반대쪽을 지배한다. 아,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야.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뇌가 오른쪽 편을 조절을 하고 우뇌가 왼쪽 편을 조절을 한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나서 뇌를 이제 손상을 입었을 때 오른쪽 뇌를 다치면 왼쪽이 불수가 되고 반신 불수가 되고 왼쪽 뇌만 다치면 오른쪽이 불수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왜 이렇게 꼬아놨을까?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나마 한쪽 부분이 상했을 때 다른 쪽 부분이라도 좀 멀쩡하게 한번 살아보자. 미안해요. 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는 의대에 간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각각 몸의 반대쪽을 지배하는데 일단 그 목적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연수에서 신경이 교차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그 원인이라기보다는 왜 그렇게 되는가 현상을 얘기를 해놓은 거죠. 다음에 겉질, 겉껍데기 부분은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회색질, 그리고 속질 안쪽에 있는 녀석은 축삭돌기가 모여있는 백색질로 되어 있다. 바깥쪽은 회색, 안쪽은 백색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경세포체, 연합뉴런 중에서 연합뉴런의 그 뉴런 생긴 것 중에서 이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신경세포체가 바깥쪽으로 있고 축삭돌기가 이렇게 꼬리 해가지고 쭉 나가는 부분이잖아. 꼬리 부분이 안쪽에 대뇌의 안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세포체가 쫙 있고 안쪽으로 줄기들이 쫙 있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색깔이 조금 달라요. 회색, 백색 이렇게. 실제로 색깔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이야. 자, 그 다음에 대뇌의 겉질은 기능에 따라서 감각령, 운동령, 연합령으로 구분한다. 이거 뉴런 이름 붙인 거랑 똑같네. 그치? 감각을 받아들이는 곳, 감각의 중추, 감각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이 전달되는 부분이 감각령. 그 다음에 운동의 중추, 연합령의 명령을 받아서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곳이 운동령. 뭐 그렇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연합령은 사고, 판단, 기억, 언어 등의 정신활동의 중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어요. 대뇌는 그러면 얘가 연합 뉴런의 덩어리인 거잖아. 대뇌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감각 뉴런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없고 또한 감각 기관도 없죠.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뇌만 딱 떼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있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뇌수술 같은 걸 하게 되면 아니 실제로 뇌수술 같은 걸 할 때 두개골을 자를 때는 아파. 뭐 피부를 이제 좀 잘라야 되고 뼈를 깎으니까 아프겠지. 그런데 실제로 뇌에서 거기 뭐 종양이 있어서 이렇게 떼낸다든지 절개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수술을 할 때 위험성이 되게 좀 뇌수술이 위험하잖아. 위험하다 보니까 아예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깨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환자가 견딜 수 있어. 아프지도 않아. 감각이 없어. 내가 내 뇌를 만지고 있는지 안 만지고 있는지 그걸 느끼질 못한다고. 뇌에는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신기하죠. 그리고 그 혹시 그런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인디아나 존스라고 그 왜 그 뭐 해리슨 포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유물 찾으러 가는 그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게 되느냐면은 거기 이제 되게 좀 신기한 뭐 이런 좀 징그러운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그 주인공이 파티에 초대를 받아 중동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이집트인가 뭐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요리가 나오는데 뭐냐면 원숭이 골 요리가 나와요. 원숭이 골 요리 그러니까 원숭이 뇌지 원숭이 뇌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약간 젤리 같대 맛이. 먹어보진 않았어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이게 젤리 같은 맛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먹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알고 보니까 그 탁자 밑에 실제로 원숭이들이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살아있는 원숭이의 뇌를 파먹고 있는 거야. 파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들은 자기 뇌가 파먹히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뇌에는 감각신경이 없어서. 무섭죠? 그런 것들 정보를 다 처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얘 스스로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뭐 온몸에서부터 받은 이 자극들이 다 이쪽으로 가긴 하지만 스스로는 못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한번 알아둬요. 흥미삼아. 모르는 게 나았나? 뇌수술할 때 그냥 멀쩡하게 해도 아무 느낌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뇌는 그렇고요. 간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간뇌 위치부터 보자. 간뇌 위치를 보니까 어디 있나요? 그렇죠. 대뇌보다 안쪽에 해가지고 간뇌가 있는데 그거는 간자는 사이 간자야. 그래서 대뇌하고 그다음에 이쪽 뇌교 연수하고 중뇌에 있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사이에 있다. 그래서 간뇌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는 간뇌를 보니까 시상이라 해서 후각을 제외한 각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흥분을 대뇌 겉질로 선별하여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시상이 됩니다. 근데 시상보다 더 중요한 게 시상하부지. 시상이라는 말보다 시상하부를 더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야. 둘 다 안 들어봤으면 말고요. 자, 시상하부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간뇌에서는 시상하부가 중요해요. 시상하부가 중요한데 얘가 하는 역할이 바로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추가 돼요. 호르몬.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잖아. 이 호르몬이 거의 대부분이 이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뇌는 반드시 시상하부를 꼭 기억을 잘해줘야 돼요. 시상하부 바로 옆에 뭐가 들어있냐면 뇌하수체라는 게 들어있어요. 뇌하수체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뇌하수체 뭐냐면요. 시상하부 아래쪽에 붙어 있으면 거의 옆에 바로 붙어 있으면 호르몬을 실제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야. 실제로 호르몬을 분비해서 다른 내분비샘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시상하부에서 조율을 하고 실제로 행동대장은 뇌하수체가 되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간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시상하부, 실제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건 뇌하수체. 이렇게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간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뇌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그림에서 보면은 그 쭈글쭈글한 대뇌 아래쪽에 이 뒤통수 쪽에 있는 거죠. 뒤통수 쪽에 붙어 있는 보통 한 주먹만 하다 그래요. 자기 주먹만 한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게 이제 소뇌가 되는데 얘는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수위 운동 조절. 내 몸의 운동을 조절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운동신경이 좋다. 그러면은 이거는 소뇌가 발달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몸 움직이는 거, 운동 조절하는 게 바로 소뇌의 역할이다. 자,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직접 수위 운동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이 잘 일어나도록 조절한다고 하네요. 조그마한 글씨로 거기 써 있어요. 그다음에 몸의 평형 조절은 뇌의 평형 감각이. 뇌가 뭐냐면 안쪽에 있는 귀, 그쪽에서 어느 기관, 전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고리관 이런 애들이 평형 감각을 담당을 하는데 그쪽에서 온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야. 받아들이는 것이 소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술에 취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은 제가 이거 많이 해봤는데요. 알코올에 의해서 소뇌의 기능이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이 알코올에 의해서 억제된다는 게 뭐냐면 사실 알코올이 들어가면 뇌 세포를 파괴를 시키다 보니까
아예 그 통로를 차단을 해버린 거야. 차단을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뇌의 기능을 잠시 억제를 시켜놓고 너 뇌 됐어 술 많이 먹었으니까 일단 가서 자라고 해서 뇌가 그 동안에는 활동을 극도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그 손상이 그나마 좀 적어진다라는 것이야.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알코올에 의해서 더 많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뇌의 기능을 축소시켜 억제시켜버려. 그렇게 해서 술 먹으면 기억도 안 나고 몸도 비틀비틀해 집도 못 찾아가는 그런 한마디로 멍멍이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뇌. 중뇌라고 하는 부분은 자극의 전달 통로 역할을 하며 소뇌와 함께 몸의 평형을 조절을 한다고 하네요.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구 운동을 조절을 해요. 안구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눈을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물론 뭐 그것도 이제 안구의 운동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홍채의 크기. 밝은 곳에 가면 동공이 조그만해지고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이렇게 커지고 그런다 그러잖아. 그렇지?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려고 요거를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이 중뇌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중뇌의 역할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러면 의사들이 이게 뭐부터 보냐? 이렇게 불빛을 눈에다가 이렇게 한번 비춰보죠. 비춰봤을 때 얘가 홍채가 훅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 아직 중뇌의 역할이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고 그게 이렇게 훅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풀려있다. 그러면 중뇌의 역할이 지금 없어진 그러니까 중뇌의 역할에 타격을 입은 거지. 그러면 목숨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왜 드라마 같은 데서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맨날 눈에다 비춰보잖아. 비춰봤을 때 줄어들어야 좋은 거야. 아무 반응 없으면 죽은 거야. 죽은 거고 이렇게 줄어들어야 좋은 거다. 그래야 중뇌가 살아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연수. 연수 부분은 이제 척수랑 연결해주는 부분이야. 연결해주는 부분이라서 연수예요. 그런데 얘네는 호흡운동, 심장박동,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등을 조절한다. 하는 역할은 많아요. 하는 역할은 많은데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심장박동 이런 거 불수의 운동이라고 그랬잖아. 내 뜻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거. 내 뜻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데가 바로 연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수라는 녀석은 얘는 24시간 항상 깨어 있습니다. 대뇌 같은 경우에 잠잘 때 조금 활동이 달라진다고 하잖아. 근데 연수는 그런 거 없이 24시간 내내 똑같은 활동을 해요. 하품, 기침, 구토, 재채기, 침 분비, 눈물 분비 등의 반사 중추이기도 하고요. 뇌와 척수에서 오는 대부분의 신경이 연수에서 교차된다. 연수 또는 척수에서 대부분의 신경이 X자 모양으로 엇갈리는데 이를 교차라고 하며 이 결과 대뇌의 좌방구랑 몸의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연결이 되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생명 유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골라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연수를 골라주게 돼 있어요. 연수를 골라주게 돼 있는데 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이제 암살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 훈련받은 숙련된 암살자들 중에는 이제 여자들도 꽤 있었어요. 여자들도 꽤 있었는데 여자들이 그 주요 타겟이 되는 남성을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살해하는 방법으로 주로 쓰였던 방법이 뭐였냐 하면 뭐 일단 기본은 미인계인데 미인계로 꼬셔서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보면은 뒤통수에 여기 뭐 뼈 같은 거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지. 만져보면 약간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 그거 아래쪽으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아래쪽 부분에다가 길다란 침을 하나 찔러 넣는 거야. 약간 위쪽으로 쑥 찔러 넣어서 한 바퀴 이렇게 쑥 돌려주면 연수가 파괴가 돼요. 연수가 파괴가 되면서 사망하는 거죠. 외상은 하나도 없어. 침 하나 쏙 들어갔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외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게다가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이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이상해서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망. 깔끔하게 그냥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죠. 숨 못 쉬고 심장박동이 멎어가지고 죽는 그런 방식을 많이 선호했다고 해요. 한 20cm 되는 요만한 침을 하나 훅 찔렀다가 한 바퀴 휙 돌려주면 사망 깔끔하게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연수를 파괴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건 다 어디서 들었나요? 살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뇌까지만 할 건데 9페이지의 오른쪽 부분에 이제 뭐 뇌사와 식물인간 두 개가 뭐가 차이가 나요? 라는 부분이 뭐 약간 흥미 위주로인 것 같긴 하지만 써 있습니다. 뇌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뇌줄기부터 시작해서 뇌줄기라는 걸 얘기를 안 했네. 뇌줄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중뇌하고 연수, 즉 호흡, 혈압,
중추로 생명 유지에 관여하는 부분을 뇌줄기라고 얘기를 해요. 뇌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줄기를 비롯한 뇌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0%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호흡, 이 혈압 이런 것들까지도 망가졌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는 심장이 뛰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며칠 내에 아무리 길어도 며칠 내에 이제 심장도 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뇌줄기의 기능은 정상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수 있는데 다만 대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아주 드물지만 소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뭐 12년 후에 눈을 떴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 그다음에 아주 낮은 빈도로 식물인간은 소생할 수 있지만 뇌사인 경우에는 소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사인 경우에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도 심장은 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기는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야. 근데 이제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식할 수 있는 장기 숫자가 쭉쭉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조금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도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가 있긴 있어. 각막 같은 것들은 죽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도 이식을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며칠 지나서가 아니고 그냥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 죽자마자 이제 이식할 수 없는 장기들도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는데 대표적인 건 뭐 당연히 심장이 되겠죠. 심장 이식도 가능해요. 뇌사자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죠. 드라마에도 그런 것도 나오고 하던데. 생명과학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징그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추신경계의 뇌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부교재를 꺼내가지고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 좀 확인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오늘 야 이거 뉴런부터 시작해서 자극의 전달 부분 어려운 부분인데 잘 들어주었어요. 책 한번 꺼내보시지. 자, 꺼내보시면 사실 앞부분도 풀어오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만 첫 번째 거는 다음 시간에 오면은 이거 본 교재는 줄 거거든.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그대는 어디까지 풀었나요? 저 60이요. 60페이지? 네. 혼나야겠네요. 생명활동과 에너지를 왜 안 풀음? 이 친구 안 되겠어. 자, 오늘 수업 들은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면 8단원 자극의 전달 단원이에요. 자극의 전달 단원을 이제 다 설명을 들었죠. 뭐 해가지고 뭐 펌프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요 정도 설명을 듣고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천재예요. 천재고 아마 안 풀리는 문제들도 꽤 있을 거야. 그래서 최대한 푸는 걸 연습을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81페이지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렇게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과학 수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금요일이었어요. 자, 혹시 오늘 수업에 질문 있나요? 질문도 받아보고 좋네요. 자, 질문 있나요? 뭔가 있는 듯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질문 있으면 또 뭐 다음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해도 되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해오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겠군요. 그대들은 내일 보겠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시간 안 와요? 8시인가? 6시. 그래. 6시 6시 50분. 6시 50분에. 6시 50분에 보아요. 되게 예민하네요. 저녁 먹고 와요. 저녁 먹고 와서 3시간 수업할 거니까 저녁 먹고 와요. 수학 2번 할 거 한 번에 합쳐서 합니다. 그대는 1시간 40분씩 수업해요. 월요일, 수요일 각각 1시간 40분씩. 그리고 혹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빈치 코드의 그 확률과 통계 첫 단원 정도 한번 풀 수 있는 데까지 풀면 좋은데 어렵겠죠? 근데 그거 약간 저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과 통계 그거 내용이긴 한데 큰일이에요. 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오늘 수업은 재밌었나요?